일이 없어서 기록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선언한 정부는 처음입니다. 12구 참사 생존자였던 10대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했었고 잘 겪어내려고 노력도 했었고 죄책과 자책이 나를 너무 괴롭혔고 나 엄마 아빠 진짜 많이 사랑해. 나 안 울려고 했는데 다음 생에도 엄마가 내 엄마 돼줘, 아빠가 내 아빠 돼주고. 그날 이태원에서 빠져나왔던 고등학교 1학년생 이재현 군. 하지만 살아남았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꼬박 한 달 반을 힘겹게 버티다 끝내 먼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런 일만은 생기지 않길 바랐는데요. 12구 참사 생존자였던 10대 고등학생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군은 어째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내몰렸을까요?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찍은 동영상에서 아빠가 내 아빠 돼줘. 그는 친구들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이없이 떠나보내기엔 믿어지지 않는 단짝들이었습니다. 왜 그때 거기서 아무것도 못했을까? 뒤늦은 후회는 무력감으로 커졌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마저 곧 죄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적의 생존자였던 이재현 군은 이제 159번째 공식 희생자로 기록됐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참사는 진행 중입니다. 피부치를 잃은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생존자들에게도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집에서 자상하고 정이 넘쳤던 이 군은 해마다 가족의 생일 케이크를 챙겼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학교에선 친구들과 어울려 노래하고 춤추는 게 좋았습니다. 그날 밤 이태원에선 가장 친한 친구 2명과 함께였습니다. 귀갓길 지하철역을 가다 인파에 휩쓸렸고 의식을 잃기 직전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친구는 손도 까딱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고 앞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친구가 의식을 잃어가는 과정을 이 아이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육세포가 파열될 정도로 다치고도 친구들 장례식장을 가야 한다며 이틀 만에 병상을 뛰쳐나왔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이젠 없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에는 의견을 항상 상담을 구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애써 떨쳐내려 할 때마다 악몽은 기어이 되살아났습니다. 말수 자체도 너무 줄어들었고 잠도 잘 잘 수 없었고 버스를 못 타겠는 거예요. 막혀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공간 때문에 그럴 때 숨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다라는 표현을 저한테 여러 번 했었고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일상을 되찾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사 일주일 만에 다시 학교에 나갔고 헬스장에서 땀을 흘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답장을 보낼 리 없는 친구들에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초반에는 나 잘 살아볼게라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서부터는 네가 너무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뻥 뚫린 가슴에선 그리움에 사무친 노랫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
결국 참사 45일 만인 지난달 13일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선 이군은 집 근처 숙박업소에서 16 짧은 생의 마지막 밤을 맞았습니다. 휴대전화에는 부모님과 동생에게 남긴 21분짜리 영상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이군의 어머니에게서 건네받은 이 영상을 고민 끝에 목소리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나 솔직히 그냥 너무 보고 싶어. 상담사 쌤이 그러더라.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울라고. 그래야 마음에 더 나아진다고 했는데 난 정말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엄마 아빠 없을 때도 많이 울었는데 또 다른 생이별을 예감하며 남겨질 친구들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 때 되게 많이 위로도 해주고 많이 도움도 줬던 친구라서 내가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좋은 말들 많이 해줘. 정말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나 축복이었다. 그래서 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진짜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재현이가 맨날 지켜본다고 생각하고 잘 살아줘야 돼. 알았지? 공부 열심히 하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되고 무조건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 사랑해. 서른두 살 홍두성 씨는 참사 현장에 함께 있던 쌍둥이 형을 잃었습니다. 생존자인 동시에 유족이 된 겁니다. 고향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자고 같이 나섰던 길이었습니다. 제가 숨쉬기 힘들어가지고 호흡 이렇게 가늘게 쉬고 있었는데 형님이 제 이름을 2번 크게 부르더라고요. 일단은 목소리 들어보고 하니까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홍 씨는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수렁을 벗어났지만 저만치 떨어진 형은 그대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습니다. 형님이 저를 불렀을 때 제가 대답이라도 했으면 형님도 저처럼 힘내고 어떻게 버텼을까 싶기도 하고 둘이 갔는데 혼자만 나와가지고 만약에 그 일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같은 날 태어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심지어 군대까지 동반 입대했던 형이었습니다. 잠도 매일 같이 자고 침대도 한 침대에 그냥 같이 있었어요. 맨날 집에서 자기 전에 뭐 큰 일이 있던지 작은 일이 있던지 얘기하고 했는데 아침에 깨면 형님이 없어가지고 어디 갔나 싶어서 전화가 해봐야겠다 하다가 다시 또 막 사실을 깨닫고. 작가 김초롱 씨도 이태원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생존자입니다. 앞뒤로 압박이 심해서 공중에 발이 뜨지 않는 느낌은 숨이 안 쉬어진다라는 단순히 그런 느낌보다는 헐떡헐떡거리는 느낌? 그리고 오래 지속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었고 숨막히던 골목길에서 가게 상인들이 문을 열어줘 가까스로 참극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게 기본이고요. 이명이 심해졌어요. 그리고 소리에 민감해졌어요.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거의 안 되는 수준이고요.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흐릿했던 순간 살아남았다는 게 고통일 줄은 몰랐습니다.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을 진짜로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한 발자국 차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데서 오는 죄책과 자책이 나를 너무 괴롭혔고 제 자신 스스로 좀 징그러운 인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 있어도 되는가? 살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뚜렷한 외상이 없더라도 참사를 겪은 트라우마는 지우기 힘든 상처입니다.
12구 참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과 생존자, 목격자들에게까지 세심한 심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1대1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달여가 지나갔는데요. 생존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참사 직후 나온 정부의 심리 지원 지침. 청소년에겐 캐묻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현군이 입원하자마자 병실을 찾아온 건 경찰이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시작된 사고 조사. 친구를 잃어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떠밀리듯 참혹했던 현장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사고 당시 얘기들 자세하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저희 상황은 고려가 되지 않고 아이한테 자꾸 이것저것 캐묻는 것 같고. 다음 날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전날 경찰서에 찾아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30분은 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던 차였거든요. 저희가 병실을 비우게 되니까 이제 그새 가셨더라고요. 이후 한 대학병원에서 재현군이 받은 심리평가 결과서. 주요 핵심 정서는 우울감과 죄책감, 무력감으로 파악된다. 극단적 선택 시도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자책감이나 이런 거에 더 깊어지는데 역할을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면담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였어요. 설마 했던 재현군의 비극이 알려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총리 말대로 치료를 받으려 하면 문제가 없었던 걸까요? 정부가 지원한다는 심리 상담. 기관이 바뀔 때마다 지우고 싶었던 기억을 꺼내놓아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받고 안동에 또 가니까 또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병원에 가니까 또 병원에서 또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전화는 와도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어떤 스탠스로 이 아이를 돌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었거든요.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아이한테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상투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중구난방 막 전화가 오는 그런 상담 홍보 전화 일종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현재 정부의 심리치료를 주도한다는 복지부 산하 국가 트라우마 센터. 서울 본부를 비롯해 강원, 영남, 호남, 충청의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서울에만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센터에선 약 처방도 못 받는 겁니다.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들이 고용되어 있다가 이제는 다 나가서 제로 상태입니다. 심리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재난을 전문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도움의 손길은 미약한 반면 혐오와 조롱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의 분석에 따르면 12구 참사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 58%의 혐오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기사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입니다. 12구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이 놓인 서울 녹사평역. 바로 맞은편엔 보수단체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는 소리. 아이고, 이제 취재진들이 오늘 많아서 취재진들이 많으니까 가판대로 울음소리 좀 내야 될 것 같죠? 앞다 사고요, 앞다 사고. 이런 장면 처음 보는 게 아닌 듯한데요. 9년 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목숨을 걸고 단식 농성하던 바로 옆. 구구단체들이 치킨과 피자를 가져와 먹는
이른바 폭식투쟁으로 유족들을 조롱했습니다. 당시 일부 정치권은 또 어땠습니까?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참사 영업상의 새로운 무대가 되는 건 아닌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맞닥뜨려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 친구 수백 명을 먼저 보낸 세월호 생존자들도 달라진 게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 건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고 해야 될까? 또 그런 얘기, 시체팔이 한다. 그런 걸 보면은 달라진 거는 크게 없다고. 어느덧 9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악몽은 불시에 뇌리를 파고듭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막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 같고 어디 건물에 갈 때도 출입구부터 우선 잘 살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계속 나를 다른 사람들이랑 분리하고 있더라고요. 가끔 택시를 탈 때 기사님들이 혹시 단원고 학생이냐 그렇게 물으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었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던 세월호 생존자들. 참사 5년이 지나서야 그들만의 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쉼표. 정부나 지자체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후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얘기하기도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쯤에 같이 모여서 파티했던 기억이 남네요. 저는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있으면 좀 더 나은, 서로에게 나은 영향을 준다고 믿거든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생존자들끼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떨 때는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디 가서 분식집에 가서 분식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여기서 뭘 하든지 간에 안전하고 안정되게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 2001년 9.11 테러를 겪은 미국은 참사 현장에 추모 공간을 만들고 2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당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막아주지 못한 피해는 국가의 책임. 그게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계속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는 건 살고 싶어서이기 때문일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근데 일상으로 돌아오려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해야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다시 믿고 그래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제발 그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고 싶어서 살아내고 싶어서 애쓰시는 거거든요. 너무 다행이다. 30대 영은 씨는 5년 전 병원을 찾았다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방암 3기였습니다. 근처 병원에서 초음파를 하고 큰 병원 가봐라 해서 진단을 받았죠. 그때 당시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하니까 전이 돼 있었고 다행히 항암 치료와 수술이 잘 돼서 지금은 5년째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이 암세포만 쫓아가 죽이는 표적 항암제 퍼제타라는 신약 덕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약값이었는데요. 한 번 맞을 때마다 약 280만 원 가량. 넉 달 동안 이 약값으로만 1,9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부담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신약 같은 건 생각도 안 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과 1년 뒤인 2019년 약값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면서 이 약도 혜택을 보게 된 겁니다.
돈 때문에 포기하는 환자들도 크게 줄었습니다. 급여 처리 받아서 이제 한 100만 원 정도로 6번 치료를 한 거니까 훨씬 부담이 적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5%입니다. 전체 병원비 중 평균 3분의 2 정도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은 74%. 우리는 38개국 중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렸던 보장 확대 정책이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 문재인 케어를 버리겠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기 영합, 재정 파탄 등의 거친 표현으로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선 속도를 내라고 독려합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큰 틀의 방향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를 볼까요? 적정하게 이용 중인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장성 강화 항목과 계획을 재점검하겠다는 대목도 눈에 띄는데요. 이러한 정책은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의료 남용과 같은 부작용도 초래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장해줘서 건보 재정이 위기라는 건데요. 현행 건강보험이 뭘 얼마나 보장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혜택이 늘어난 대표 사례, 바로 MRI로 불리는 자기공명 영상 촬영과 초음파 검사였죠. 특히 MRI는 한 번 찍을 때마다 보통 수십만 원씩 내야 했는데요. 뇌경색과 알츠하이머 등을 진단하는 뇌 MRI의 경우 동네 병원에선 38만 원 하던 게 9만 원, 상급 종합병원에선 66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환자 부담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국민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야 되는 외국에 비하면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병원비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일을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의가 있죠. 입원비 부담도 크게 줄었는데요. 건강보험 적용 병실이 4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확대됐고 일반 진료보다 최대 50% 비쌌던 선택 진료는 폐지됐습니다. 또 난임 시술과 노인 치매, 임플란트 지원 확대와 아동 입원비 감면 등 문재인 케어로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 항목이 1,300가지에 이릅니다. 그 전 정부에서는 암, 그다음에 심장, 뇌, 희귀난치 이렇게 4개 질환 외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떤 질환에 걸리던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의료비 부담의 혜택을 거의 대부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혜택이 줄어든다는 걸까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방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전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MRI는 어깨와 무릎, 목 디스크 진단까지 건강보험이 확대될 예정이었는데 이것부터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암제 같은 값비싼 주사제와 먹는 약도 급여 적용 여부가 재검토 대상입니다. 의학적 필요도 기반으로 급여 기준을 재점검하고자 합니다. 보다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그런 항목 중심으로 급여를 추진하겠습니다. 암을 포함한 중증, 희귀 질환자에게 치료비의 90에서 95%를 지원하는 산정특례 제도 역시 손질됩니다.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선언한 정부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비급여 시장이 늘어날 수 있고요. 지금 뭐 각종 검사나 이런 것들이 비급여에서 급여로 들어오는 로드맵이 있어요. 보장성 강화 로드맵. 그게 지금 멈춘다고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개인이 낸 돈을 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 하지만 노년 백내장과 당뇨, 급성 인두염, 편도염 등 105개 경증 질환자는 앞으로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소득층한테는 굉장히 가혹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본인 부담 높이겠다 이런 방향성으로 보여지거든요. 환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증 아토피에 시달려온 정원희 씨. 증상이 심해져 지난 2017년 생업까지 그만뒀습니다. 직물 때문에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전신이 이렇거든요. 얼굴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이러다 보니까 그 가려움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저를 전신이 다 괴롭히니까 안 보이는 고통이죠 사실. 그래서 되게 외로운 병이거든요. 30년째 값싼 스테로이드에 의지하다 보니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부작용도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2018년부터 희망이 생겼는데요. 당시로선 유일한 중증 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가 국내에 도입됐던 겁니다. 이 약을 쓰고 몸을 회복한 덕에 원래 하던 디자이너 일은 물론 아토피 환자들을 위한 유튜브 방송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2번 주사제 약값만 182만 원. 부부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결국 약을 포기할까 생각까지 했는데 지난 2021년 이 약이 건보 급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약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그냥 사람 하나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 주는 그 보험의 의미가 굉장히 크죠. 삶이 바뀌어요. 최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줄어들 거란 소식에 다시 걱정이 커졌는데요. 평생 동안 한 달에 1년에 2천만 원을 어떻게 내가면서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럴 바에 차라리 안 맞고 포기하는 게 낫죠. 그나마 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삶이 예전으로 돌아가겠죠. 뭐 사회생활을 못한다든지 자기의 방 밖을 못 나온다든지. 건강보험을 손질해야 한다는 대표적 이유. 윤석열 정부는 2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와 그에 따른 재정 파탄 때문이란 겁니다. 지출 급증과 재정 누수로 인하여 건강보험 수지는 내년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불필요한 의료 남용과 이용을 억제하여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부터 볼까요? 문재인 정부 4년 차였던 재작년 기준 건강보험이 쌓아놓은 돈은 20조 2,400억 원입니다. 문 정부 첫 해인 2017년도 적립금이 20조 7,700억 원이니까 비슷합니다. 심지어 지난 2021년엔 2조 8천억 원 흑자로 이전 3년간 적자를 모두 메웠습니다. 건강보험이 단기적으로 재정위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정치적으로 폄하하기 위한 그 논리, 일종의 정치 공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정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건 지금의 보건복지부도 인정합니다. 준비금은 20조,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 상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환경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급격한 급여 확대 또 인구 고령화 이런 것을 인해서 재정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큽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재정이 바닥날 거라는 우려인데요. 구체적으로 언제쯤, 무엇 때문에 재정이 파탄날 거란 근거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 때는 뭐 재정 전망 저희가 따로 발표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재정 추계가 가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도 없는 재정 파탄의 원인.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따른 과잉 진료 탓이라고 합니다. 특히 MRI와 초음파 검사 비용이 3년 만에 1조 8천억 원으로 10배가량 늘어났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상이 없거나 수술이나 치료 기록이 없는 환자들까지 과도하게 MRI와 초음파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과다 이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 일자에 불필요하게 여러 부의 초음파를 촬영하는 그런. 정부는 일부 극단적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1년간 2,050번이나 병원에 간 환자 단 한 명을 보도자료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의료 쇼핑을 뿌리 뽑겠다고 합니다. 한 해 평균 하루 한 번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과다 이용자로 지정하고 이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라도 치료비의 90%를 본인이 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 남용이 일어난다고 보장성 강화 자체를 후퇴시키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던 거를 그냥 비급여로 전환해서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죠. 감사원은 현 정부 출범 2달 만인 작년 7월 문재인 케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초음파와 MRI를 조사한 결과 급여 기준을 위반한 걸로 의심되는 액수가 1,6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조차 그 원인을 과잉 진료가 아니라 정부의 부실 심사로 판단했습니다. 모럴 해저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정부, 어떤 정책에서건 반드시 통제해야 되는 것이죠. 정부가 봐야 될 것은 횟수나 빈도가 아니라 과잉 진료나 과소 진료 때문에 환자의 건강 위해가 발생한 것, 그것을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 정부의 계획대로 건강보험의 보장이 줄어들면 어떤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까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정부 관리에서도 자유로운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니까 일부 병원과 민간 보험사의 돈벌이에 호재가 될 겁니다. 결국 전체 진료비가 늘고 과잉 진료가 오히려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비급여를 많이 하는 의료기관이 유리해지는 것 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민간 보험회사와 민간 의료 공급자 이쪽이 이제 엄청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구조라는 거고 그 돈의 효율적인 관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전문가들은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과도하게 많은 입원 시설. 우리나라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일본과 함께 OECD 국가 중 최다 수준입니다. 평균의 3배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불필요한 환자들까지 입원시켜 보험 재정을 축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병원이 병상을 늘리면 무조건 그만큼 행위를 더 늘릴 수 있고 환자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상 계속 늘리는 거죠. 정보 불균등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공급하는 쪽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동네 의원에 가면 될 환자들까지 종합병원으로 몰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의료 전달 체계가 지금 무너져 있어서 단순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가고 거꾸로 암 환자들이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에 가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재정의 누수도 수조 원에 해당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더욱이 정부는 해마다 예산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법률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5년 동안 정부가 덜 낸 예산은 3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보험료율을 이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고 지원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다 개편하고 있는데 유독 이 나라 재정 당국만 거의 20년 동안 국고 지원 금액을 단 1포인트도 안 늘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조차도 매년 안 넣어가지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재산 신고액만 60억 원대인 자산가입니다. 그런데도 김 여사가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낸 건강보험료는 고작 월 7만 원대. 지역 가입자가 아닌 직장 가입자여서 그만큼만 냈다는 게 대통령실 해명이었죠. 김 여사의 어머니이자 윤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는 건보급여 22억 원을 불법으로 챙긴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한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죠. 건보 재정이 당장 파탄인 것도 아니지만 재정 악화가 걱정된다고 해도 그 원인은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건강보험은 흑자를 내야 하는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대다수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본 원칙마저 흔들려서는 안 될 겁니다. 정부가 하겠다고 해도 이루기 어려운 게 보장성 강화입니다. 근데 정부가 만약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말했을 때는 실제로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보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중인기 영합주의라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면 그러면은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다 포퓰리즘 국가입니까? I must be